네, 공석으로 후임에 누가 올지 관심이 높았던 청와대 비서실장. 박근혜 대통령은 신임 비서실장에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임명함으로써 청와대 개편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두 분 모시고 진단해 보겠습니다. RN서치 김미연 소장과 장한대 박창환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번 청와대 인선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창환 교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비서실장 하마평에 27분이 오르내렸는데 네. 예. 그 27분이 오르내리고 그러면서 뭐 경제인 출신이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그러더니 원조 친박이 또 비서실장이 됐어요. 예. 물론 사람이 없고 인물난을 겪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제왕적 대통령제 인사의 어떤 한계를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동안에 국회의원 다 착출해가지고 내각에 앉혀가지고 대통령제가 아니라 내각제라는 얘기까지 들었고요. 예. 검사 한 명 청와대에 파견하는 문제도 중립성 논란을 일으키는데 지금 감사원장, 대법원장, 이제는 국정원장까지 불러다가 청와대에다가 일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사실 안타깝다. 물론 국정 3년 차에 뭔가 좀 이루기 위해서 아직도 힘이 있고 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내각과 청와대로 다 불러 모아서 예. 일의 효율성을 이끌어야겠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반년밖에 안 된 국정원장 그리고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갔었는데 그것들 다 마치지도 않고 또다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사실 소통보다는 효율 쪽에 좀 3년 차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예. 고육지책의 인사가 아니었는가 좀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글쎄 본인은 소통에 좀 중점을 두겠다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교수님 보시기엔 종합적으로 좀 안타까운 평가를 내주셨고 김미연 소장님 이제 의견이 좀 궁금한데 아무래도 원박에 좀 가까운 인물이다 보니까 화합평이나 어떤 탕평에는 좀 거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물론 그런 면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좀 깜짝 놀랐습니다. 27명이나 하마평에 올랐었나요? 많이 거론이 됐었죠, 사실상. 근데 27명, 이제 결국은 뭐 장고, 고심 끝에 나온 카드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그러나 좀 개인적으로 볼 때 그 중에 그 거론됐던 사람들 중에 저는 그나마 비교해본다면 가장 나은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외교나 안보나 정치 쪽에서 다양한 분야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면만 본다면 저는 상당히 준비된 비서실장이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좀 은둔형 비서실장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지금 뭐 이 신임 실장은 아시다시피 뭐 좀 개방형 소통에 좀 방점을 주는 그런 비서실장이 될 것이라 저는 예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좀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청 관계가 예전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뭐 당이 끌려갈 수 있는 끌려가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당청 간의 어떤 스킨십 강화를 위해서는 이병기 신임 실장이 예. 좀 적합하다고 지금 판단을 내리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좀 또 한 가지 하신 것 같습니다. 외교 안보는 내가 끌고 가고 이제 경제라든가 내치는 내각이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그러니까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셨지만 지금 이런 시점을 본다면 정치 현황을 약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 내각제 형태로 지금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이런 종합적인 것을 뭐 봤을 때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거론된 인사 중에서는 가장 나은 인물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5점 만점에 저는 한 4점 정도는 주고 싶습니다. 5점 만점에 네. 4점이요. 최선의 카드였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그 이완구 총리 카드가 뭔가 효과가 좀 반감된 상황에서 현직 국정원장을 차출된 것이 어찌 보면 문제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현직 국정원장을 차출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또 좀 달리 본다면은 이게 정보 쪽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예. 간다고 하면 혹시 청와대에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은 좀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병기 신임 실장 같은 경우는 정보 분야 쪽에서는 일을 했지만, 그러니까
그 내치보다는 외교 쪽의 어떤 외국과의 어떤 정보 관계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한간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국정원장을 차출한 게 뭐 정보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현직 국정원장을 차출함으로써 인적 쇄신이라는 그런 의미를 국민한테 못 준 면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 인재가 한계가 있다는 거를 또 다시 한번 증명한 게 아니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 인사는 좀 쇄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네, 비슷한 질문을 좀 교수님께 드려보고 싶은데 사실 거론됐던 인물들 뭐 27명 중에서는 가장 나은 카드였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 안타까웠다 이런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이 질문 좀 드려보고 싶어요. 국정원장 한지 이제 사실 뭐 6개월 됐나요? 7개월 됐나요?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차출이 될 때는 진짜 좀 대안이 없었나 보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병기 국정원장은 언젠가는 비서실장을 할 거다, 중용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 초반부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멘토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로그룹 안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실무 현장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김무성, 유승민 이 소위 KY 소위 비박 지도부와도 형님 동생 하는 사이란 말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쓰일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이번이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워낙 이제 찾다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 카드까지 빼내 쓴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이고요. 국정원장 자리에 있다가 가다 보니까 뭐 공작 정치 얘기라든지 또는 이제 앞으로 뭔가 대북 카드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점에 보다는 근데 국정원을 뭐 오래 계셨던 분이 아니고 지금 국정원 뭐 과거에 안기부 차장을 하시긴 했지만 어떤 대북 카드 또 그러니까 외교 안보 쪽에서의 실질적인 권한은 좀 갖는다는 측면에서 대북 카드를 과연 얼마만큼 쓸지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골랐다라고 한다면 또 나름 의미 있는 인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점에 좀 약간 의미를 좀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관계와 그리고 한일 관계에 어느 정도 좀 개선을 해보겠다는 대통령 의지가 좀 실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게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좀 소개해드리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지금 뭐 한일 관계가 이렇게 경색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일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한 50% 정도 됩니다. 넘고요. 또 반대하는 의견도 한 40% 정도 되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한일 관계, 남북 관계 개선도 개선이지만 어떤 한일 관계 개선에서 이병기 신임 실장이 어떤 일정 부분 역할을 해주기를 대통령이 좀 바란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원래 저희가 예상했던 바로는 사실 경제통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신임 비서실장을 인선하는 그 이유에서는 결국에는 외교관계, 국제관계를 좀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김미연 소장님께 이 질문 좀 사실 드려보고 싶은데 3년차 이제 집권 3년차가 되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에 자리에 앉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측근 원로그룹 인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의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 스타일에서 크게 좀 벗어나기가 좀 힘들 것이다. 어떤 변화를 좀 이끌어내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좀 지적이 있습니다. 글쎄 뭐 매우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국정 지지율이 뭐 어제 한국갤럽이 발표한 조사를 보면 한 3%포인트 상승을 올랐죠, 했고요. 그리고 부정평가는 한 4%포인트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건 바로 이 주요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 지지층과 그리고 그 60대 이상에서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대통령도 지금 이게 위기상이라는 건 대통령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이제는 국민과 소통 그리고 야당과 소통 거기다 플러스 여당하고도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해나갈 수 없다는 그런 위기감은 대통령은 지금 갖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본인이 변화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본인이 변화하지 않으면 이 국정을 이끌어갈 추동력을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병기 신임 실장 카드를 내민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분은 그래도 되게 소통을 잘한다고 지금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고 당청 관계도 상당히 좀 원활하게 끌고 갈 거라는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반대로 제가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직접 선거에 나서거나 그 국회에서 활동을 하는 경험이 좀 전무한
상황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무 감각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소통을 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의문점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궁극적으로 청와대의 당청 간의 소통 그러면은요. 물론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진이나 비서실장의 소통 능력도 중요하지만 예. 대통령의 소통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기춘 실장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예. 근데 김기춘 실장은 사실 지금 새누리당 여당 지도부에서는 말도 걸기 힘들 정도로 오랜 선배고 왕 또 실장이었죠. 예. 정말로 뭐 대원군이라고 불릴 정도의 막강한 실세였단 말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병기 신임 실장 같은 경우에는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대표가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부를 정도의 친분 관계가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야권 인사들과 소통의 경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교되는 측면에서 김기춘 실장보다는 훨씬 소통의 무게가 열릴 것이다, 둘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또 한편의 측면에서 과연 여당과 소통이 잘 될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또 의문점이 남는 게 예. 정무특보단에 있어서는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가 예. 정무특보단 꼭 두셔야 됩니까? 사실 대통령한테 더 이상 뽑지 말라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한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더 이상 이제 의원들 안 뽑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친박계 인사들 다 뽑아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 본다면 여전히 소통의 무게중심은 두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 소통이 참 잘 안 된다. 일방적 소통 아니냐. 유승민 원내대표나 당대표에게 어떠한 상의도 없이 친박계 의원들을 또 이렇게 임명한 거 보면은 예. 그런 측면에서 당청 간의 이 소통 문제 또는 갈등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예. 이병기 실장이 앞으로 잘 메워나가야 될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화제를 자연스럽게 아주 그 교수께서 바꿔주셔가지고요. 네. 정무특보 3인방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네. 이 정무특보 3인방에 대해서는 소장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지금 방금 이제 당청 간의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된 거라고 사실상 보신 것 같아요.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왜냐하면은 예. 저도 어제 인사를 보면서 정무특보를 그 국회의원 3인방 그것도 친박 중에 실세 친박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로열티가 매우 강한 사람들을 예. 임명했다는 그 사실을 보고 이건 당청 관계의 어떤 그 갈등이 이제부터 시작이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현재 국회의원을 뽑아다가 정무특보를 시킨다면 상권 분립에도 조금 약간 유배가 되는 것 같고요. 뭐 그런 거를 뭐 차차차 둔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한 거 어떻게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지만 예. 이분들이 많이 당에 가서 청와대 의중이 이거다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 예. 이런 식으로 밀어붙였을 때 그 갈등을 누가 조정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은 친박을 전면을 내세워서 좀 친정 체제를 구축한 게 당청 관계의 어떤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악을 하려고 하는 했다. 그런 의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저는 볼 이 수 있겠군요. 정무특보 예. 3인방은 조금 부적절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좀 한마디 덧붙이고 예, 예. 싶은데요. 예. 당청 간 관계의 수평적 당청 관계를 그동안에 여당 지도부가 얘기를 해왔어요. 네. 근데 지금 정무특보단을 보면은 뭐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르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입이라고 했던 사람도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새누리당 지도부인 소위 KY를 빼고도 다이렉트로 청와대에서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 소위 친박계 의원들과의 통로가 마련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소위 일의 효율에 있어서는 네. 굳이 귀찮게 뭐 새누리당 비박 지도부 거치지 않아도 되는 네. 효율성 면은 생기겠지만 그동안에 그렇게 정무특보단 두지 말라고 했던 소위 비박 지도부하고는 예.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 앙금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남았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정무특보단이 지도부를 뛰어넘어서 뭔가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지율 이야기를 좀 저희가 여쭤보겠습니다. 그 3주 전보다 한 3, 4%포인트 정도 올라서 29%였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게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이제 깨서 사실은 청와대에서도 조금 당황했을 것 같은데 33% 나왔더라고요. 2월 넷째쯤가 보니까. 그렇죠. 예. 그게 지금 인적 쇄신이 한몫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또 어떤 그 평가들이 좀 지지율에 반영이 되겠지만 뭐 40% 일각에서는 쭉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40%까지 가기에는 저는 아직은 좀 빠르다 보여지고요. 아마 다음 주에는 대통령 지지율은 뭐 중동 방문 효과로 인해서 저는 약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30% 중반대로 대통령 지지율이 저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또 이병기 신임 비서실장 카드를 가지고 국민들이 그렇게 뭐 잘된 인사라고 저는 평가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뭐 40%까지 가려면 뭔지 모르게 국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경제에 대한 체감도가 좀 높아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면에서는 좀 미흡한 면이 많기 때문에 40%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여집니다. 네, 비슷한 질문인데요. 네. 교수께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인기가 하락했던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40% 이상으로 반등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하락 측면은 분명한데 좀 박스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30%에서 40% 사이에서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40% 가까이 때까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20% 후반대까지 가까이 또 가고 내려갈 수도 있는 여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나마 이제 지지층의 결집 아까 말씀하셨던 새누리당 지지층 또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이탈했던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모으는 그런 노력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제 살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다 그러면 40% 가까이 올라가지 않을까. 어쨌든 박스권이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에 어떤 그 틀을 지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신임 비서실장이 이제 어떤 생각으로 국정 운영의 틀을 마련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이제 그 소장께서 말씀해주신 해외 순방 때마다 지지율이 오르는 그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좋아요. 지금 이 신임 비서실장 인선이 끝났고 이제 해외 순방을 갔다 와서 어느 정도의 지지율 상승을 득을 봤다. 그럼 청와대가 그 다음에 내놓을 수 있는 카드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뭐 고심을 할 것 같은데요.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어떤 카드가 있을까요? 일단 대통령이면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다녀오시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대통령께서 뭐 기자 간담회를 한번 한다든가 아니면 국민과의 소통을 한다든가 소통 뭐 이런 그 누를 통해서 국민들과 좀 직접 소통하려고 하는 의지를 좀 보여준다면 저는 지지율은 뭐 40%를 좀 넘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경우는 대통령 지지율이 집권 하반기부터 이렇게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힘들었지만 지금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권 3년 차이기 때문에 어떤 성과물만 나온다면 다시 지지율은 저는 상승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대통령이 좀 너무 그 얘기를 안 듣는다. 좀 인풋이 되면 아웃풋이 좀 안 되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좀 정말로 소통하려고 하는 의지만 좀 보여준다면 저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40%를 다시 넘길 수 있는 저는 기회가 몇 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중동 다녀와서 카드는요. 여야정, 그러니까 좀 여당 지도부와 야당 지도부와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아우르는 모습. 그렇죠. 지금 야권도 당대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이제 조세 문제라든지 복지 문제라든지 경제 활성화 법안 문제라든지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사실 야권 그동안에 이제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를 뽑느니라고 소통의 기회가 없었는데 외국 순방의 결과를 놓고 그런 자리를 마련한다 그러면은 지금 문재인 당대표가 또 영수회담 제안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1대1 영수회담은 아니겠지만 김무성 대표까지 포함해가지고 3자 또는 5자의 그런 그 모습이 소통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국회에서 실제로 간극을 줄여놔야지 지금 경제 활성화 법안이나 여러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통의 일환으로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한 2, 3주 뒤에는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이 좀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RN서치 김미영 소장과 장한대 박창원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